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60이 훌쩍 넘긴 나이에 돌이켜 지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니 참 암담하기 그지없더군요. 당시에는 행복하게만 살고 있는 줄 알고 제 인생은 남들보다는 꽃밭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에나 나오는 막장 사연이 제 이야기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 그때 나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치부와 같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새빨갛게 태열이 오른 딸의 얼굴도 예뻐 보이기만 했었더랬죠. 하루 종일을 울고불고 안아달라고 보채는 와중에도 어디 한 군데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딸이 울어도 예쁘다, 웃어도 예쁘다, 뭘 해도 예쁘다며 고슴도치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우리 가족의 비극은 시어머니 아들 타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남편네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외동아들이었고 남편네 친척도 죄다 딸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건 당연한 지사였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딸이 첫 손주라 그런지 예뻐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 딸을 예뻐해 주셨다기보다는 아들을 낳아와야 하는데 그거 알지?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답이다. 아들만 낳자. 이런 말을 하셨죠. 남편도 아들 타령하시는 시모의 갖은 협박과 회유에 지쳐서 아이 하나만 더 낳자고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 하나 낳고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의 말에 동의하였고 바로 둘째를 가질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이 하나만 더 낳아라. 아들만 낳았다고 내가 애들 다 봐줄게. 하면서 호언장담하셨던 터라 부담은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가까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영 들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첫째 딸은 단박에 신혼여행 가서 생겼는데 둘째가 영 들어서질 않으니까 사람 마음에 조바심이라는 게 들러붙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와 남편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에 관한 검사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아주 기야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발병한 것 같은데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둔 터라 증상이 심하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불임이 치료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리를 쳤죠. 첫째를 낳았는데 어떻게 불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후천적으로도 언제든지 불임은 생길 수 있는 거라며 저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수술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꼭 낳아야만 하는데 불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시모가 알기라도 한다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시모를 속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모가 제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엉엉 울면서 바닥을 치다가 저를 치다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아들을 이러시면서요. 제가 아파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보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게 시모에게는 훨씬 더 큰일이었던 겁니다. 저도 많이 속상했죠.
하지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된 일이니 제가 시모에게 대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질고 거지 같은 시모의 천대를 제가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천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손녀라고 은근히 챙겨주시긴 했으니까요. 남편도 저의 마음을 꽤 많이 위로해 주었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라면 이 정도 시련은 감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 이혼하면 교회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그나마 쫓겨나진 않았달까요? 그러니 시모의 분노가 오로지 저에게로 꽂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내 딸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한테 밖에서 아이라도 낳으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것 또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를 이을 아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 시모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남편에게 남동생이라도 있었더라면 몰라도 외동아들이니까 더 이상 아들의 씨를 이을 수 없다는 게 시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롯이 제 편에 서서 아들 타령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쳐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며 살이 죽죽 내리는 시모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제가 불임이 된 탓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아들 타령과 고된 참견에 우리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죠. 시모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들 타령을 해댔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그 타령을 하는 시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우리 남편에게 매일같이 소리치고 치댔기 때문에 남편은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한결같을 줄 알았던 우리 사이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부부간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다 못해 사라지게 되었고 부부로서 해야 하는 의무 정도만 이행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린다던가 빨래를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그런 의무요. 나중에는 남편과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골이 소리가 시끄러워서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시모는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기도에 매달리면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저에게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시모의 집착스러운 면모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봐야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따위의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에게 정말 힘들다며 눈물로 읍소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방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정말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5천만 원이 들어있던 우리의 적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큰 병이 생길지 모르는 와중에 그 돈을 깨서 어디다 썼냐고 화를 냈죠. 남편은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 해서 주었다는 말 이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돈이 좀 필요해서 썼다고 내가 내 아들의 돈도 쓸 수 없는 거냐고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쓸 때 쓰더라도 저와 한마디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돈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이후로는 남편과 돈 관리도 각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제 시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원망을 하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허튼 소리를 하거나 아들 타령을 하면 전화 끊어버리자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몇 년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덜컥 하더라고요. 당신 죽을 병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왜 멀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준 남편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집구석이 그 한마디, 그 손길 하나로 사르르 녹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라도 제가 무슨 일인지 꼼꼼하게 파헤쳤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바보같이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는 관계였기에 남편과 저는 무한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을 제외하고 저녁은 무조건 집에서 먹기로 했고, 주말 중 하루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하루는 같이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집안 룰을 바꾸고 나니까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 몇 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놓던 우리 남편에게 세탁기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세탁기는 앞으로 남편 담당이라고 못을 박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남편이 양말을 곱게 벗어서 세탁실에 두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생긴 새로운 습관이라든지 회사 일이라든지 친구 사이의 일 같은 것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면서 다 아는 것 같았던 상대에게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니까 신기하면서 신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도 처음에는 아빠를 어려워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남편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늘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던 남편이 딸아이와 인형 놀이를 하고 같이 공주 옷을 사러 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딸도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항상 눈치만 보던 딸이 해맑게 웃으면서 양쪽 손으로 저와 남편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과 저는 서로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시모의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까지 함께 불렀기에 달려갔어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호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기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웬 3, 4살 정도 된 아이를 안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어머님 아이 낳으셨어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어휴 어쩌냐 진짜 하면서 계속 한숨만 내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보채서 물어보자 시부 친척네 아이인데 그 친척 일가족 전부가 건물 붕괴 사고를 당해서 아이만 덜렁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쯤 건물 붕괴 사고가 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애만 덜렁 살아남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시모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아무튼 시모 말이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이런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핏줄은 핏줄이니까 맡아주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 우리 보고 입양해서 키우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몇 번이나 맞는 건지 남의 애를 입양해서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에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어요? 얘네 가족이 죽었다고요? 이 말만 하는데 시부 친척이라고 했지만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멘탈이 완전히 바스라져서 우리 보고 키우라고요? 하면서도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조심스럽게 3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제가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시모랑 시부가 어떻게 핏줄을 보육원에 보낼 수 있냐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부 친척이면 핏줄이라고 해도 좀 연한 핏줄 아닌가 싶었지만
떡하니 아들이니까 손이 귀한 집에서는 잘 됐구나 싶었을 수도 있죠 뭐. 남편과 저한테는 딸밖에 없었고 피가 섞인 아들이라고 하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더 나쁜 년 되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 남편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어요. 남편 입에서 거절의 말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고 우리 딸은 그 와중에도 와, 아기가 너무 귀엽다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딸이 친화력 좋게 3살 배기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모습을 빤히 보는데 상상하고 싶지 않은 말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그동안 구박했던 거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아들 타령 안 할 테니까 아이 좀 키워달래요. 이 아이만 키워주면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면서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전부 잊고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살림에도 전혀 간섭 안 하고 이 아이만 맡아주면 죽은 듯이 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어요. 우리 시부까지도 나한테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저를 딱 보더니 그러대요.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둘째를 가지려고 했으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이를 갖지 못한 거 아니냐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도 3살 차이 나는 아들이니 나이 차이도 좋지 않겠냐고. 둘이 잘 노는 거 보니까 오히려 딸한테도 좋을 것 같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시부 핏줄이라 그런지 시부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남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딸이랑도 잘 놀고 결국 떠한 듯이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 고민 없이 아이가 집으로 오자마자 육아용품들을 사러 가자고 했고 당장 필요한 아이의 용품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갈아입을 내복조차 없었으니 하나하나 새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이를 위해 쓰라며 시부가 2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진짜 우리 아들처럼 잘 키워보자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상적인 가족 아니냐고 끝까지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입양 절차까지 끝냈으니 저도 결심을 했죠. 우리 딸처럼 우리 아들로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야말로 내 배로 낳은 우리 핏줄이고 아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제 피가 섞인 건 아니니까 남의 핏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시모랑 시부는 물론이고 우리 남편까지도 아들이라고 오로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편애하듯이 챙기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인형놀이를 하자고 다가와도 아들이랑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 제가 고운 시선으로 아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 못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새엄마의 고충인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딸을 더 예뻐해줬으면 싶더라고요. 제가 점점 딸에게만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이 기울게 되니까 아들은 점점 더 남같이 느껴지고 저도 모르게 아들의 실수를 눈감아주지 않고 싸늘하게 대하게 되고 예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애한테 대놓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어요. 애들이 크는 동안 정말 차별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딸이랑 아들의 식성이 전혀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반찬을 고루고루 해주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했고요. 사달라는 장난감도 놀이 취향이 달라서 엇갈려도 2개를 꼭 손에 각각 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새엄마라서 그렇지 뭐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워낙 어릴 때 입양을 해서 그런지 아들도 저에게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라다니고 저에게 애정도 주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시부가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이 악화되어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으신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는지 거기다가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남의 가족들은 전부 시부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던 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시모 또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놈 크는 거 보고 갔어야지 뭐 그리 급하다고 일이 빨리 갔냐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우리 딸 이야기는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년 뒤에 시모가 노화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는데 하염없이 저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반차를 급하게 내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시모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쇳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싫었을 텐데 아이를 맡아 키워준 게 너무나도 고맙다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고 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간 아들 타령하시면서 아들을 입양하기 전까지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시긴 하셨으니까요. 가는 길에 다 용서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짜증나고 싫었던 시모가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가니까 마음이라는 게 또 참 그렇더라고요. 가시는 길 내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용서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우리 시모가 끝까지 용서를 빌게 된 일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 딸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아들만 챙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에게는 용돈 10,000원도 쥐어줘 본 적이 없으면서 아들한테는 아들이고 또 부모 잃어 불쌍한 애라면서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아들에게 다 사다 바치고 오죽하면 우리 딸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동생 말고 사실은 내가 주워온 애 아니야? 이렇게요. 그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딸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된 게 시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다음이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중간쯤에 위치하긴 했지만 학교 수업 외에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터라 사교육의 힘을 빌리면 상위권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열심히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 갖길 원하잖아요. 학원만 잘 다녀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아들이 갑자기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미술이라는 게, 아니, 예체능이라는 게 재료값이며 레슨비며 엄청나게 깨지잖아요. 그때 이미 저는 퇴직을 한 상태였고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었는데 미술 재료값에다가 딸 학원비까지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미술이 왜 하고 싶은지 꼭 해야 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실력으로 봐서는 미술에 큰 재능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공부하는 담싸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애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학원을 등록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학원은 레슨비가 저렴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비싼 학원을 보내줄 여유도 안 되고 하니까 아들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학원에서도 그저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특출나게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취미반 정도의 실력이었던 거죠. 예고 입시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예고는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고요. 학원에서도 아들에게 예고 입시반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한 건지 아들이 이 학원 수준이 낮아서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술학원으로 엄청 유명하다는 학원을 알아왔다며 거기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학원비가 2배가 넘는 겁니다.
집에서 거리도 멀고 비싸서 못 보내준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라서 차별하는 거냐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거죠. 주워온 자식이라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말해줬대요. 제가 딸에게 네가 동생한테 주워온 자식이라는 이야기 했냐고 하니까 딸이 아니요? 하는데 얼굴 표정이 진짜 억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딸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와, 누나는 공부 말고 연기해야 되겠다. 연기자가 따로 없네.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들 말만 믿고 화가 났는지 딸에게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놀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이 딸에게 네 동생은 그 사실을 어찌 알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 딸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도 딸은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아들은 누나가 말했잖아 이러고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아들이 미술 학원을 옮기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딸 학원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딸이 공부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차라리 예체능 하겠다는 아들을 밀어주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종합학원은 못 보내줘도 취약한 과목 2개 정도는 들을 수 있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아들은 떵떵거리면서 미술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예고는커녕 인문계도 간당간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실력이 별로였는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애들 장난으로 보였겠죠. 재료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었는데 돈을 땅에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원래 실패가 다 밑거름이 되는 법이라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요. 우리 딸은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하고도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려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남편한테 우리 딸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붓더니 정작 딸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은 아빠한테 손찌검을 당한 이후로 남편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학자금 대출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면서 자기 혼자 벌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은 모조리 딸에게 주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미술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정말 한숨만 나네요. 그렇게 쉽게 그만둘 거면 왜 시작을 했냐고 하니까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저한테 말리지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켜준 게 누구냐면서 엄마 덕분에 시간 버렸네요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고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냐면서 이번에는 연기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하길 포기했는데 우리 남편은 미술 학원비나 연기 학원비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등록금도 자기가 벌어서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차별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게 무슨 차별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잘 돼야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지 않겠냐고 딸은 출가 외인이래요. 결국 아들은 연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없나 봐요.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해서는 지방에 자리가 많이 남는 전문 대학교를 알아보는 게 좋겠대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대입에 성공했냐고요? 실패했죠. 예비번호 하나 못 받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남자라면 재수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라고 팍팍 밀어주겠대요. 아들은 재수했고 재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대학이 또 전부는 아니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 딸은 졸업을 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익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다 지가 벌어서 해낸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군대에 다녀왔고 딸은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다녀온 아들이 그때부터 사고만 치기 시작했어요. 어디라도 취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나랑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술 먹고 싸움을 했다며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돈 몇백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음주운전까지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열받는다고 손찌검을 해서 경찰서에 가질 않나. 진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데 성인도 됐겠다. 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키운 정도 없고 네가 엄마냐고 하대요.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다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날벼락을 맞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에게 실망한 게 워낙 컸던 터라 초반에는 병실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에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가 딸에게 그랬대요. 아버지에게 후회 없이 잘하라고요. 그 뒤로는 예비 사위랑 딸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남편 수발 드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남자니까 남자가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긴 하잖아요. 똥오줌을 받아준다거나 씻겨준다거나 하는 일이요.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예비 사위가 와서 그 굳은 일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놈은 와도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귀찮은 일 시키지 말라고 소리나 지르고 있는데요. 남편도 나중에는 딸에게 모질게 굴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놈도 안 하는 걸 예비 사위가 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느끼는 게 많았겠죠. 그 와중에 아들이 사라져서 찾아보니까 의사를 붙잡고 우리 남편 언제 죽냐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열이 받아서 아들의 귀를 잡고 질질 끌고 병실에 데리고 왔어요. 아, 쪽팔리게 왜 귀를 잡고 끌고 와? 너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짓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제가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아들의 만행을 까발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빠, 그냥 치료할 바에는 치료 포기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 아빠 재산이 얼마나 있었지? 그거 나한테 주는 거 맞지? 내가 아빠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자식으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짓거리야? 아, 엄마는 날 또 너무 몰아세운다 진짜.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상태 별론 것 같던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갑자기 죽으면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미리 유언장 쓰는 건 어때? 나도 아빠 자식인데 나한테 많이 물려주면 내가 엄마는 책임질게. 나 믿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세상에 미련도 그만 가지고. 그 말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부들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정말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자기가 오냐오냐 키운 탓이 크다고 느꼈는지 화를 그냥 참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남편은 항암을 하면서 암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해서 온 가족이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기운을 차리게 된 시점에 우리 딸이 드디어 예비 사위와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에게 실망했는지 저에게 파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아빠 언제 죽어? 유산은? 이러니까 실망이 엄청나게 컸겠죠. 남편은 더 볼 것도 없다고 파양 소송을 걸었고 그동안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합의금 물어준 게 모두 소명이 되어서 파양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좋은 새끼는 필요 없다 이거지? 아주 부모랍시고 참견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차피 나한테 부모 같은 거 필요도 없었으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게 마지막으로 원룸 하나만 해줘. 저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암 보험금 타고 남은 돈의 일부를 아들에게 해주더라고요. 화도 내고 달래도 받지만 남편은 강경했고 아들 녀석은 그 돈 받아간 이후에 일절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깜깜무소식으로 지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또 몇 년 지나고 우리 딸은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누구보다 잘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기만 한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남편의 암이 재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발한 암은 처음과 다르게 빠르게 전이가 되었고 결국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했고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또 겪어야 할 남편이 불쌍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고요. 우리는 남편의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받는 연금 통장이랑 암 진단 보험금에 사망 보험금까지 합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더니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했고 우리 남편은 고통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이 어떻게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장례식장에 찾아오라고 주소까지 적어줬다는데 3일장 내내 얼굴 한 번 안 비추더라고요. 파양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며 보험금, 연금을 죄다 확인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딸에게 좀 주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양보를 했어요. 사위가 변호사라 자기네 돈 궁하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는 집을 팔아치우려고 했는데 그 집이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집이라 그런지 처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남편을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제가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는 딸이랑 사위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저녁을 먹곤 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손주들이랑 딸이랑 사위가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해먹고 있었는데 누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들놈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진짜 아빠 죽었어? 누가 네 아빠야?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아. 진즉 파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 아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야? 사정이 있었어. 누나도 있었네. 나도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교도소 밥이 영 맛대가리가 없어서 살 빠진 것 같아.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몰랐어? 관심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아빠가 준 돈 도박으로 날려먹고 한탕 크게 치려고 사기 한 번 쳤는데 재수없게 걸렸어. 내가 아빠 장례식장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교도소에서 파양된 놈이라고 안 보내주던데? 진짜 온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걸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나도 아빠 유산 받을 자격 있는 거 알지? 돈 좀 줘. 돈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야. 딸이고 사이고 할 거 없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놈한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미 파양당해서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뭐야, 아직도 모르고 있어? 나 아빠 친자식이야. 표정들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나 아빠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 와, 대단들 하다. 할머니도 아빠도 끝까지 말 안 해주고 죽은 거야? 제가 손을 벌벌 떨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니까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친자 확인서더라고요. 남편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친자 확률 99.9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망나니가 나랑 남편이 소원하고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던 그 시절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믿질 못하자 아들이 시모의 친필 편지라면서 제가 나중에 믿지 못하면 보여주라고 했다며 시모의 인감 도장이 찍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어질어질한 막장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인 여자가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로 죽는 바람에 보육원에 갈 처지에 놓인 아들을 시모가 데려온 거였어요. 남편이 나 몰래 5천만 원의 적금을 깼던 것도 저 망나니를 키울 양육비를 줬던 거래요. 아들은 정말 남편의 사생아였고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까지 했으니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믿지 못할 시에 이 편지를 보여주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겠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편지를 읽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이제 나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 알겠지? 나한테도 유산 내놔. 나 돈 필요해. 그러자 변호사인 우리 사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파양 소송을 통해 파양이 완료된 점, 친자 확인서가 이제 와서 별 소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 유산은 이미 100% 장모님에게로 증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추후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파양된 그쪽은 장모님 친자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씨, 네가 뭘 안다고 껴들어서 지랄이야. 너도 나한테 한번 당해볼래? 네가 무슨 변호사야, 검사야.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말고 돈 내놓으라고. 사위가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니까 그제야 아들이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우리 사위 말 잘 들었지? 네 목 없단다. 그러니까 썩 꺼져. 내가 엄마 사는 집을 몰라, 전화번호를 몰라, 뭘 몰라?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 마련해둬. 알았지? 원래 내일 없이 사는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난 경고했다.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딸이 저한테 집부터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 망나니가 무서워서 급한 짐부터 딸의 집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 사위가 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남편과 살았던 추억이고 나발이고 엿이나 까잡수라고 영정사진에 대고 욕을 한 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새 세입자에게 망나니가 찾아와서 몇 번이고 저를 어디로 빼돌렸냐면서 패악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경찰이 오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고 저는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아들의 구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술을 먹고 싸움질을 하다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구속됐다는 것이었어요. 구치소에서 얼마나 있을지 재판이 끝나고 형량을 얼마나 받을지 몰라 속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사위가 이민을 가거나 지방의 소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하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더러운 똥을 피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사위가 변호사라서 아들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는 위치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위 아니었으면 돈도 다 뜯겼을지도 모르죠. 한 가지 바라는 건 재판에서 형량 세게 맞고 깜빵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최근 근황에 대해 자세하게 적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딸을 가진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을 겪어보니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우리 딸 예쁘게 키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어디 가서 홀대받지는 않을까 더 신경 써서 키웠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 좋은 옷, 그리고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까지 보내니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으니 우리 딸이 시댁복이 없었나 봐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시댁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아댔거든요. 처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래, 너만 좋으면 엄마도 좋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이니 잘 골랐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보는데 생긴 것도 반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참 마음에 든다 싶었어요. 싹싹하고 성실하고 더 볼 게 없었죠. 사위에게 물어보니 그 집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터라 서로 잘 맞겠지 싶기도 했어요. 저희도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키운 딸이라 사돈이랑도 그런 공감대가 있겠다 싶었어요. 시집살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둘이 잘 만나다가 딸이 사위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위 얼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것도 알았겠다 싶어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하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견례 준비되면 와서 밥 먹고 사돈끼리 얼굴 한번 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들 착착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작은 한정집 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담한 한옥이 운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사돈이 되실 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잠시 후 식당의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돈의 분위기가 참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젤을 발라 번들거리는 머리를 쫙 틀어올리고 옷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꼭 만신이셨던 저희 할머니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쪽 일을 하시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저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사위에게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간혹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예비 사돈께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말을 붙여보니 전혀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최근에 접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운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취향의 한복을 입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첫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만신의 피가 섞여서인지 간혹 그런 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사람 촉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의심하는 것보다야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 사위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고 혹시라도 그쪽 일을 하신다면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돈 어른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넌지시 어머님이 만신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사위는 제 말을 듣더니 절대 아니라고 벌쩍 뛰더라고요. 자신은 점 같은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그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저희 집도 윗대 할머니께서 만신을 하신 터라서 그냥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도 질겁하기에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감이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볼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로 느끼는 감이란 게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대충 물어보고 놓쳐버렸는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은 사위와 무사히 결혼도 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둘이 오손도손 정말 잘 지냈습니다. 사위도 지극정성으로 딸을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 잘 시켰지. 그래,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켜야지 하고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건 딸이 결혼한 지 3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어도 아이가 안 들어서니 딸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넌지시 딸에게 피임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안 생기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갖는 건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딸은 피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싶었어요. 사위는 아이를 아주 많이 원했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봐라 다독여서 보냈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는 소리만 듣고 왔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면 생길 거라고 애 가지는 게 급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라고 했답니다. 딸도 그럼 인공수정부터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라 자기 속도 속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길 반복했습니다. 조금 더 물어볼 걸 입 닫고 있는 것은 속이 골마간다는 건데 그때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왔는데 기운도 없어 보이고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다시 물어봐도 역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속은 속대로 타들어가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가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개량 한복을 곱게도 차려입고 머리를 젤을 발라 틀어올린 사돈은 대뜸 제 앞으로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가 쓰인 부적을 여러 장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이것을 한 장은 이불 안에, 그리고 한 장은 천장 위에, 그리고 한 장은 현관에 붙여두시고 나머지 한 장을 자시에 촛불 켜고 정화수 떠놓고 제발 딸아이 아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빌고 나서 촛불에 태워서 부적가루를 정화수에 띄워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황당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적을 몸에 두르고 집에 붙이는 것도 찝찝한데 빌고 태워서 먹으라니 정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부적인지도 모르는 걸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런 걸 믿지 않아서요. 이렇게 많은 부적은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니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돈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라고요. 사돈이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니까 며느라기한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같이 신령님께 빌고 장군님께 치성을 드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다 제 공덕이 빠져나가는 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장군님은 뭐고 신령님은 다 뭡니까? 사위 말로는 그쪽 일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걸로 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조상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일 공덕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지고 돌아가세요. 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속이에 경일 끼면은 알아듣질 못해서 자기 앞에 조상님이 아이를 주려고 데리고 왔다가도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굿도 하고 산신께 사흘 밤낮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초를 치시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나는 말이에요. 우리 선녀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지은 영험한 부적입니다. 아휴, 저는 아무튼 그런 거 안 믿어요. 이거 당장 가지고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혹시 애들한테도 강요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립시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성하세요? 병원 다니면 금방 생길 겁니다. 사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적을 집어들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간 제게 딸이 말 못한 게 저것이구나 하고 그제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안 믿으니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만신이어도 저렇게 어이없는 짓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말했다가 또 속만 뒤집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딸이 울면서 집으로 뛰쳐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울기를 반복하는데 한참을 운 딸이 사위랑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천을 가지고 와서 몸을 묶어 대지를 않나 이상한 부적을 가지고 몸에 붙이질 않나 밤마다 악몽을 꾼답니다. 그때 사돈의 부적이 생각났어요. 그 옆엔 내가 애를 잡았겠구나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위까지 합세했다고 하니 제 속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그만 살아라 했습니다. 애가 뭐라고 안 낳고 살면 되지 내 딸이 더 귀한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살 게 뭐 있나 싶었어요. 딸이 집으로 오고 나서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껴주겠다, 사랑해주겠다 데려가 놓고선 그런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내 금쪽 같은 딸한테 한 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빌고 또 비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돌아가자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나요? 저는 딸에게 당장 사위하고 갈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 잘못이다. 얼마나 아이를 원하면 저러겠냐. 그러는 겁니다. 속이 뒤집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 당장 저놈하고 헤어져. 아주 사람이 할 질 못할 질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렇게 빈다고 다 해결될 일이야? 응? 데려갈 때는 아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야.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아. 그만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 3년 동안 임신의 임자 근처도 못 갔잖아. 보통 착상이라도 해서 유산이라도 해보는 건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들은 다 이혼하고 갈라서야 한다던? 둘이서만 재미지게 아주 잘도 살더라.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너는 젊은 애가 돼가지고 생각은 구한말 사람처럼 구는 거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사위는 제 언성이 높아지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저 그 사람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 닮은 딸 하나 낳고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됐네. 아무리 아이가 가지고 싶고 원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던가? 아이를 원하면 병원을 다니면 되지 않아.
왜 병원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단을 만드냔 말이네. 돌아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저는 정말 냉정하게 사위를 내쳤습니다. 딸아이가 돌아간다고 해도 저 집안이랑 엮이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닥달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딸아이에게도 절대 사위에게 갈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자기 속도 썩어 문드러지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울다가 딸아이는 잠을 자고 또 잤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으면 사흘 밤낮을 잠을 자는지 안쓰럽고 가여워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쓸고 또 쓸었습니다. 일단 딸아이가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 바로 이혼하라고 다시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야, 사위와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독한 맘 먹고 못 꺼내낼 수 있지만 저라도 독한 맘을 먹고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그날은 딸을 몸보신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멀어도 그날 잡은 소를 파는 시장으로 가서 고깃감을 사왔습니다. 뼈는 폭 고아서 사골 해먹이고 고기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도둑이 든 것 마냥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놀라서 딸아이 방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빨리 핸드폰을 찾아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를 않는 겁니다. 몇 번을 해도 딸도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나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집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짤막하게 단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시 그 집으로 기어 들어가다뇨. 시장 봐온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딸아이 집이라도 가봐야겠더라고요. 딸아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들기니 딸아이와 사위가 얼굴을 빼꼼 내밀면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입가에 미소까지 띠면서 말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설득을 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꼴을 당하고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서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손을 꽉 쥐고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이랑 시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우리 다시 아이 가져보기로 약속도 했고, 저 아직 그 사람 사랑해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애간장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 못난 거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니? 당장 돌아가자. 어서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 네가 살지. 안 그러면 말라 죽을 거야. 어서 돌아가자. 어서. 장모님,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 몸 추스르면 다시 아이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질 않았어요. 아니, 그 꼴을 하고도 또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 없으면 우리 딸이랑 못 살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당장 가자. 어서 가. 엄마랑 같이 돌아가 해서나. 저는 딸의 손목을 휘어잡았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은 제 손에서 손목을 비틀어 빼내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내 인생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살겠다는데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요. 나 이 사람하고 계속 살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 꼴을 당하고도 제 딸은 사위 옆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 못하고 저는 거기까지 가서 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키운 딸이고 자기 스스로 사위 옆에 남아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딸에게 무슨 일 없냐, 별일 없냐 물어볼 뿐 더 이상 둘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지내길 빌 수밖에요. 하루는 밖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딸아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기쁜 목소리로 엄마 나 임신했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셨는지 제 딸아이에게 아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됐다 됐어. 이제 고생 끝났다 싶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이를 못 가져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딸 고생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죠. 몸 관리 잘해라. 잘 먹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저는 딸아이에게 당부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딸을 위해 뭐라도 해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한가득 준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도 지었죠. 혜선아, 엄마야. 엄마 지금 갈게. 지금 집에 있는 거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깻잎김치랑 산모랑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안 돼. 엄마 오지 마. 지금 밖이야. 그러니까 와도 나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나 김서방이 잘 챙겨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지 마. 알았지? 아, 엄마. 나 전화 끊어야 해. 나중에 통화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를 그렇게 끊었어도 저는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리고 이미 바리바리 준비해 놓은 반찬들을 어쩌겠어요. 혼자 사는 집에 많은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몸에 좋은 보약도 전해주어야 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우체통이 떡하니 눈에 보이는데 딸 집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임신 초기라서 피곤해서 이것까지 관리를 못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우편물을 뽑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리고 하늘에 달이 떠올라도 딸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사위도 딸도 얼굴을 안 비치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선아, 엄마 너희 집 앞인데 도대체 어디니? 응? 임산부가 밤늦게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빨리빨리 돌아와서 쉬어야지. 초기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나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와도 없다고. 김서방이랑 어머님이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곳이라니. 어디 있어? 너 지금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딘데 엄마에게 말을 못해. 빨리 말해. 걱정하지 마, 엄마. 어머님이 우리 아이 잘 크라고 신령님께 치성 드리러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도 잘 크고 건강하게 태어난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만 끊을게. 딸은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안 봤으면 모를까 사돈의 그 민속신앙에 미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있나요?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제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여편네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돈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사돈 아니신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날 밝으면 전화를 다시 하던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같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아주 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걱정이셔서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앙칼지게 째는 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부여잡고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직접 얼굴도 보고 직접 해온 반찬도 먹여야겠네요. 임신 초기인데 조심하고 또 신경 쓸 때 아닙니까? 엄마 밥도 먹고 싶을 테고 사돈께서 한 번만 양해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듣고 사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읊조렸습니다. 뱃속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 쏟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 궁금하시면 사돈께서도 이곳에 와서 하늘째를 올리시던가요. 그럼 하늘이 감복해서 더 건강한 애를 주실 겁니다. 오실 때 5천만 원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는데 5천만 원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재라니, 저 여편네가 또 미친 짓을 꾸미는 것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홀몸도 아닌 애인데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는지 불안해서 전화를 받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5천이라니 그 말에 더욱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에게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건데 딸 마음 추스른다고 왜 그걸 못 시켰는지 순간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긴 호흡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구시요? 제 형편에 5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돈을 제대로 벌기를 하나, 그렇다고 재산이 있기를 하나. 딱 1,000만 원 있네요. 그걸로는 안 될까요?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사돈. 아유, 사돈. 5천이 있어야 하늘에 재라도 올리고 하늘에 얼굴 한번 들어보죠. 5천이나 드는 하늘 제사에 반도 안 되는 돈을 올리면 그게 지성이 됩니까?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어치나 정성이 부족한데 신령님이 노하지 않겠어요? 그 돈 없으면 며느리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살다 4천만 원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개소리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중요합니까?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판국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앞에도 없는 사돈을 향해 허리를 연신 굽혔습니다. 사돈, 제발 더 이상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1,000만 원 정성이라도 부모의 정성이니 신령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핸드폰 너머로 사돈 옆에 내 긴 한숨이 타고 넘어오더군요. 정말 고민이 된다는 식으로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 산속으로 돈 들고 쭉 오면 된다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이것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저는 다음날 당장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해약하니 정말 딱 1,000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돈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비닐에 싸고 또 쌓아서 가방에 꼭 담아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제 딸을 살릴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돈이 시키는 대로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뒷산이지만 산세가 좀 험해 보이더군요. 이름 없는 산에 꽤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산을 오르다가 저는 이대로 돈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번쩍 들었습니다. 돈만 빼앗기고 딸을 안 보여주면 큰일 나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풀숲을 헤치고 그 바위 밑으로 가서 주위에 나뭇가지와 넓적한 돌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깊숙하게 판 땅 속에 돈이 든 가방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돌을 올려서 나중에 찾기 쉽게 표시도 해두었어요. 손에는 이미 시커멓게 흙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묻으면서도 어찌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목구멍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혹시라도 올라가서 딸을 그 돈과 미끼로 맞바꿀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무사히 데리고 산 아래까지 데려오려면 저에게도 무기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빈손으로 저는 산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쭉 올라가니 큰 돌탑이 몇 개나 나왔습니다. 산속 돌탑에 금줄이 돌돌 말려있는 게 참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돌탑을 빙 둘러가니 작은 암자가 나오더군요. 암자 옆에서 큰 돌탑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해 보이던지 그 사람들 속에 제 사위와 사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작게 김서방 하니 사위와 사돈이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절을 하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다시 기다린 끝에 사돈과 그 옆에 있던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딱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얼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50대 안팎의 사람인데도 풍겨져 오는 기운이 남달랐거든요. 옆으로 찢어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사돈이 그 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녀님, 이분은 저희 며느라기 친정엄마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러 온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 치성비는 준비해서 오신 거죠? 이리 주세요. 저는 손을 뒤로 꼼지락거리며 사돈과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혜선이 얼굴 보면 드릴게요. 우리 애 어디 있나요? 아까 김서방이랑도 같이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딸 어디 있는 거예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일단 지성비부터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돈부터 주세요. 그래야 딸아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돈부터 달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안 주면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설마 나를 이대로 내쫓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돼서 그곳까지 가서 어떻게 딸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가면 안 갔지 그럴 수야 없었죠. 저기 산 밑에 두고 왔어요. 일단 애 얼굴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가서 들고 올게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우리 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성비를 두고 오다뇨. 거짓말 치는 거 다 알아요. 돌아가세요. 아무리 딸 얼굴 보고 싶어도 그렇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런 거짓말을 짓거리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요? 저는 땅을 파서 시커멓게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 손 보고 그런 말 하세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정말로 저 산 밑에 숨겨두고 왔다니까요.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딸 얼굴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외치며 화가 나서 암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싸움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암자 안은 사방에 오방색 천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괴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으로 본 전설의 고향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온몸이 소름이 돋아오르는데 한쪽에서 딸이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머리만 빼고 온몸이 붉은 천으로 똘똘 감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딸의 묶인 몸을 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가 애 떨어지면 사돈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애 떨어지지 말라고 저희가 치성제사를 드리는 중인 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신생아처럼 묻고 안정을 시켜야 뱃속의 아이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딸의 몸에 감긴 천을 풀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이 정신 나간 곳에서 나가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딸은 엉엉 울고 딸의 바지에는 핏자국까지 살짝 비쳤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세요? 아니 무슨 치성을 들이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까? 애 밑에 핏자국 안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애를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들어선 애도 잘못되겠네. 저는 사돈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자 사위가 저에게 다가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진정하시고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지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임신된 것도 저기 선녀님이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서 된 거예요. 이번에도 잘 되라고 빌어주시는 거니까 제발 화 좀 푸세요.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내가 눈이 안 돌면 사람이야? 자네, 이제 다시는 내 딸 볼 생각하지 말게. 데려갈 때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리 나오게. 저는 앞에 있는 사위를 밀치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저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불이 붙은 촛대를 사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불이 붙은 촛대는 사위를 정확히 맞고 떨어졌는데 얇은 한복을 입은 사위의 몸에 불이 순식간에 붙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싸구려 천을 썼으면 그렇게 쉽게 붙는 건지. 사위가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나니까 사돈이 아들을 눕혀놓고 불붙은 곳을 발로 밟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라는 여자는 떠다 놓은 정화수를 사위에게 끼얹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난리를 틈타서 딸의 손을 꽉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이 나자 허둥지둥 물을 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그곳을 뛰어내려오는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더라고요. 하혈까지 한 상태이니 저도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돈이 쫓아올까 싶어서 옆 수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입은 바싹 타오는 게 딱 죽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산길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2분이서 오셨더라고요. 딸이 아프다고 하니 일단 암자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자고 하시더군요. 가는 내내 그곳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현재 상황을 경찰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던 경찰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최근 지역에서 어느 선녀에게 굿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인 것 같다고요. 정확한 거주 지역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분께 자세한 인상착의와 암자로 가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 줄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씩이나요. 뱃속의 아이는 이미 유산한 지 2, 3일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로 묶여 있었고 또 피가 돌아야 하는데 꽉 묶여 있는 통에 더 이상 착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라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오열하는 딸을 보고 같이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가서 보니 선녀 사돈이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이미 굿사기로 선녀는 전과 5범이고 사돈 또한 사기로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이 함께 다니면서 사기를 쳤더군요. 사위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사돈이 발로 낭심을 밟아대는 바람에 제거 수술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아이를 원했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대를 자기 손으로 끊어놓다니 참으로 사람 일 알다가 모르겠더군요. 전 이혼 서류를 들고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지켜볼 수 없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이랑 정말 갈라서야 할 때니까요. 사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쫙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못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밟힌 날 바로 병원으로 내원했다면 바로 보건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아들을 눕히고 다시 치성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두말하지 말고 바로 내 딸이랑 이혼하게.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자네랑 우리 딸이랑 살게 두면 부모가 아닌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어.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혜선이 뱃속에 아이밖에 제 자식은 없습니다. 제발 이혼하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정말 안 하겠습니다. 혜선이가 싫다면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이미 딸아이의 뱃속의 아이는 사라졌는데 뱃속 아이 타령을 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위를 향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며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으로 짚더라고요. 혜선이 유산했어. 다 자네와 자네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지 2, 3일이나 됐다네. 애를 그렇게 묶어두니 유산이 안 되고 배겨? 자식 잡아먹은 아비가 자식 걱정이라니. 앞으로 자네는 이제 평생 자식이 없네. 다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게. 당장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아니면 내가 자네도 고소할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으란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혼으로 봐주는 줄 알게. 사위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더니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한 대 뺨을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사위를 두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저의 1,000만 원도 찾아다가 돌려주셨네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손을 잡고 한참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에게 왜 그때 집에서 사위에게 돌아갔냐고 하니 사위와 사돈 그리고 그 선녀가 와서 귀신을 씌운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엄마에게도 귀신을 씌울 거니까 곱게 따라가자고 했다네요. 그동안 악몽을 꿨던 탓에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주니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그 뒤 한동안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게 그것도 그렇게 어이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게 꼭 자신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아이 못 가진다고 타박하는 시댁에서 더 빨리 딸을 데려오지 못한 게 제 딸을 아프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몇 번을 곱씹고 또 곱씹어 속으로 삼키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저 일은 벌써 몇 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딸은 잘 이겨내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과거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없습니다. 꼭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 그 몇 년의 시간은 절대 꺼내지 않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아파하는 것을 알기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의 귀한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기 눈물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벌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집안 어른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고 다시는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